안녕하세요. 제 채널 황혼의 속삭임을 찾아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마음 하나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탐욕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인연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업보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황혼의 속삭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기일을 맞아 산소에 들렀다 다리 다친 학 한 마리를 구해줬을 뿐인데 다음 날 한 노인이 찾아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과연 그날 그 산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운명적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채 감고 내려오지 못한 이른 시간, 낡은 기와집 아궁이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잠을 설친 뒤였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방 안의 묵은 공기를 밀어낼 때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삐거리는 마루를 밟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부엌은 작고 정갈했다. 그녀의 남편 김철수가 살아생전 직접 짜주었던 찬장에는 그릇 몇 개가 단정히 놓여 있었고 가마솥 옆에는 그가 아꼈던 낡은 호미가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순옥은 익숙한 손길로 쌀을 씻어 솥에 앉혔다. 쌀알이 맑은 물에 몸을 헹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밥이 끓는 동안 그녀는 대돌 위에 앉아 멀리 동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 지 꼭 3년, 계절은 9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지만 순옥의 시간은 남편이 떠난 그 가을에 멈춰있는 듯했다. 여보, 밥 다 돼가요. 당신 좋아하던 누룽지, 오늘은 아주 노릇하게 누렀겠네. 아무도 없는 마당을 향한 그녀의 혼잣말은 아침 이슬처럼 공기 중에 맺혔다가 쓰러졌다. 젊은 시절 이 집 마당은 늘 철수의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다. 철수는 흙 만지는 일을 천직으로 알던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늘 투박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대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그 손으로 순옥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둘은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땅을 30년간 함께 일궈 지금의 과수원을 만들었다. 배꽃이 하얗게 피는 봄이면 함께 막걸리를 마셨고 배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이면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다가올 겨울을 이야기했다. 그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이제 그녀 곁에는 덩그러니 모인 빈 의자와 식어버린 찻잔만이 남아있었다. 아침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갈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한 종지. 늘 두 사람이 마주 앉던 작은 밥상에 이제는 수저 한 벌만 놓일 뿐이었다. 맞은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당신 목까지 내가 다 먹고 힘내야지. 우리 과수원 내가 잘 지키고 있어야 당신도 편히 쉬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집 뒤편 언덕에 있는 남편의 산소를 찾는 일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순옥은 작은 바구니에 사과 한 알과 철수가 좋아하던 땅콩 몇 알을 담았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산소로 가는 길은 그녀의 발에 익숙한 오솔길이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발치에 채이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산소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봉분 위에는 파릇한 잔디가 곱게 자라 있었고 철수가 생전에 아꼈던 소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 나 왔어요. 순옥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비석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비석에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어젯밤엔 잠을 좀 설쳤네. 당신 꿈을 꿨거든. 예전처럼 과수원에서 배나무 가지를 쳐주면서 나한테 소리치더군. 순옥아, 이 가지는 더 잘라야 배가 실하게 열린다 하고 말이야.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꿈속에서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보고 싶구려, 여보. 당신 없는 과수원은 너무 넓고 당신 없는 이 집은 너무 조용해. 그녀는 한참 동안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마을의 소소한 소식들, 다가올 가을 수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산소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던 그녀의 눈에 봉분 한쪽에 위태롭게 기어가는 작은 무당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다. 거리줄에 걸려 버둥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거미줄을 걷어주고 무당벌레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았다. 너도 살려고 애쓰는구나. 어서 가거라. 가서 네 가족들 만나야지. 그녀는 무당벌레를 프리퓨에 조심스럽게 내려주었다.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그녀의 온화한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있다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며칠 뒤면 남편의 세 번째 기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더 깊은 무늬를 새기는 것만 같았다. 벌써 3년이라니. 당신 떠나보낼 준비 난 아직도 못한 것 같은데. 그날 오후부터 그녀는 기일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옥수수 가루로 전을 부치고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호박으로 나물을 무쳤다. 그녀의 모든 손길에는 남편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재료를 정성껏 다듬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하기까지 했다. 밤이 깊어지고 순옥은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며칠 뒤 찾아올 남편의 기일, 그날 산소에서 마주하게 될 운명적인 만남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지를. 그저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다가올 기일을 준비하며 남편을 향한 그리움만을 조용히 곱씹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의 세 번째 기일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고 차가웠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의 풀잎마다 용롱하게 맺혀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였다. 순옥은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몸은 가뿐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처음으로 사주었던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옷고름을 매만지는 손길이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을 소담한 바구니에 담았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남편이 좋아하던 조기 한 마리, 그리고 과수원에서 가장 실하게 익은 배 한 알까지. 마지막으로 남편이 즐겨 마시던 막걸리 한 병을 챙겨 넣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다녀올게 여보. 빈집에 나직이 인사를 건넨 그녀가 대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마침 마실을 나오던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순옥이 오늘 철수 씨 기일이구만. 곱게 차려 입었네. 가는 길이면 나도 같이 가세. 나도 자네 남편한테 막걸리 한 잔 올려주고 싶네 그려. 박씨 아주머니는 입은 쌀쌀맞아도 속정은 깊은 사람이었다. 순옥은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은 나란히 산소를 향하는 오솔길을 올랐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산소에 도착한 순옥은 가져온 음식을 정갈하게 차리기 시작했다. 박씨 아주머니는 그 옆에서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었다. 순옥이 막걸리를 잔에 따르려 할 때 바로 옆 수풀이 우거진 덤불 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저게 뭔 소리래? 박씨 아주머니가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본래 겁이 많고 미신을 잘 믿는 편이었다. 들짐승인가 봐. 요즘 멧돼지도 내려온다는데 어서 제사만 후딱 올리고 가세.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하지만 순옥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단순한 짐승의 움직임으로 들리지 않았다. 고통이 섞인
애처로운 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순옥이 가지마, 기일에 험한 꼴 보면 안 된다니까. 박씨 아주머니의 만류에도 순옥은 덤불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덤불을 헤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커다란 학 한 나리가 쓰러져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깃털은 흙먼지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길고 우아한 다리 한쪽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학의 커다란 눈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어머나, 학이잖아. 아이고, 저 꼴 좀 보게. 다리가 부러졌나 봐. 박씨 아주머니가 뒤에서 혀를 찼다. 채채 불쌍하긴 하다만 그래도 이건 필시 불길한 징조야. 학이 저렇게 다쳐서 떨어져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랬어. 어서 가세, 순옥이. 저런 건 건드리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가 애군을 뒤집어 쓸라. 박씨 아주머니는 정말 재수가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순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길한 징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고통받는 하나의 생명만이 보일 뿐이었다. 학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만 같았다. 마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살아있는 생명인데 어찌 그냥 보고만 가나. 순옥은 나직이 을조리며 천천히 학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입고 있던 한복 저고리를 벗고 남편이 사주었던 고운 비단 스카프를 목에서 풀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기겁을 하며 그녀를 말렸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그 귀한 스카프를 저런 짐승한테 쓰려고? 미쳤어 정말. 순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학의 곁에 무릎을 꿇고 부러진 다리를 살펴봤다. 뼈가 어긋나 심하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곧고 단단한 나뭇가지 2개를 주워왔다. 그리고는 스카프를 길게 찢어 나뭇가지를 학의 다리 양옆에 대고 조심스럽게 감싸기 시작했다. 부목을 만드는 것이었다. 학은 처음에는 몸부림을 치려 했지만 순옥의 부드러운 손길과 나직한 위로의 목소리에 이내 얌전해졌다. 마치 그늘의 선한 의도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괜찮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치료를 마친 순옥은 지친 학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바구니에서 막걸리병을 꺼내 병뚜껑에 맑은 물을 조금 따라 학의 부리 앞에 대주었다. 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마움의 표시인 듯 천천히 물을 몇 모금 마셨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난 후 순옥은 학을 다시 풀숲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박씨 아주머니는 어느새 겁을 먹고 산길 저편으로 내려가 버린 뒤였다. 산소에는 순옥과 학 둘만이 남아 있었다. 학은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다. 꺾인 다리를 애써 버티고 서서 한참 동안 순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묘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고요하고 지혜로운 눈빛이었다. 순간 학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듯 하더니 꾸 하고 한 번 길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맑고 청아하게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 이윽고 학은 절뚝거리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학의 하얀 뒷모습이 숲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목에 둘렀던 스카프가 사라진 자리가 허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묘한 충만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새 한 마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마치 운명과의 짧지만 깊은 조우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남편의 묘비 앞에 선 그녀는 방금 전에 기이한 경험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숲이 사라진 쪽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학을 숲으로 돌려보낸 며칠 뒤 순옥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밥상을 차리는 기분으로 자신의 밥을 지었고 낮에는 과수원을 돌보았다. 가을 햇살은 따사롭게 배나무 잎사귀 위로 쏟아져 내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잘 익은 배에 달콤한 향기가 실려왔다. 학과의 기이한 만남은 마치 한바탕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문만이 남아 이따금 그녀의 생각을 건드릴 뿐이었다.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한 대의 낯선 승용차였다. 시골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과수원 입구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다. 몇 년 만에 보는 시동생 김영철이었다. 순옥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영철은 한때 사업을 한다며 도시로 나갔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빚에 쪼들린다는 흉흉한 소문만 간간히 들려오던 터였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지만 비싼 옷과 시계로 애써 그것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순옥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과수원은 여전히 좋네요. 형님 손길이 닿아서 그런가?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친 듯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과수원을 훑으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번들거렸다. 순옥은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무덤덤하게 그를 맞았다. 이게 누구신가? 먼 길 어쩐 일이야? 아, 형수님 뵈러 왔죠.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해서 마음이 영 무거웠습니다. 영철은 넉살 좋게 웃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순옥은 말없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내어주었다. 영철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형수님, 혼자서 이 너른 과수원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와서 보니 일손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실 겁니까? 그의 말에는 염려가 묻어나는 듯했지만 순옥은 그 너머의 얄팍한 속내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대답했다. 괜찮아. 자네 형님이 평생을 바친 곳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 영철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하더니 한층 더 다정하고 안타깝다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앉았다. 형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 말고 들으세요. 사실은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온 겁니다. 요즘 이 근방에 신도시가 들어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땅값이 오를 기미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과수원도 지금이 가장 좋은 값을 받을 기회예요. 그는 순옥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참에 땅을 파시고 그 돈으로 서울 아들네 집 가까운 곳에 편한 아파트 하나 얻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어떻겠어요. 꾸준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중개인이 있는데 제가 잘 말해서 시세보다 더 받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순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땅을, 그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이 나무들을 좋은 값에 팔라니. 그녀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소리 말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 땅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니네. 여기 이 나무 한 그루, 흙 한 줌마다 자네 형님의 피와 땀이 밴 곳이야. 나는 다른 데 가서 편히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자네 형님 곁으로 가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일세. 영철의 얼굴에 걸려있던 인자한 미소가 순간 와르르 무너졌다. 그의 눈에 스치는 짜증과 실망을 순옥은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금세 다시 표정을 갈아 끼우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형수님,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형수님 마음이 그렇다면야 제가 형수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바짓단을 털었다. 그의 태도는 깍듯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형수님. 영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그가 자신의 차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순옥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걱정이나 아쉬움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순옥은 그가 탄 차가 흙먼지를 남기며 사라질 때까지 마루에 서 있었다. 따사롭던 가을 오후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평화롭던 과수원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동생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스산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마루 끝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순옥의 마음은 밤새 뒤숭숭한 꿈자리에 뒤척인 탓인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동생이 남기고 간 불길한 미소와 좋은 값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그녀는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서도 몇 번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정말 이 땅을 팔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철수 씨와의 약속인데.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순옥은 머리로 식히려 마당에 놓인 낡은 툇마루에 앉아 과수원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인기척 하나 없던 대문 앞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또 시동생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시 보니 그는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노인이었다. 노인은 키가 훌쩍 크고 몸이 학처럼 가늘었다. 머리는 설이 내린 듯 새하였고 때묻지 않은 하얀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기품을 풍겼다. 그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그저 조용히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순옥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노인은 순옥의 물음에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목소리는 낮은 종소리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왔을 뿐.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순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노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제 큰 덕을 베푸셨더군. 순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제라니, 어제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남편의 기일을 맞아 산소를 찾고 다리 다친 학을 구해준 것뿐이었다. 꺾인 다리를 외면하지 않고 온기를 나눈 그 마음, 땅도 알고 하늘도 안다오. 고통받는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귀한 것이 또 있겠소. 노인의 말에 순욱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노인이 대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단 말인가?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동네에 소문을 낸 것일까?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학을 보자마자 질색을 하며 산을 내려가지 않았던가? 아,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학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어찌 그 일을? 순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노인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자신의 긴 두루마기 소매 안으로 천천히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낡고 투박한 쇠 열쇠 하나였다. 열쇠는 검붉게 녹이 쓸어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은 마치 꽃송이처럼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짐작케 했다. 노인은 순욱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그 묵직한 쇠 열쇠를 가만히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손바닥 전체로 전해져 왔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르신? 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손안에 들린 열쇠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마치 무거운 운명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때가 되면 이 열쇠가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이오. 그는 그 말만을 남겼다. 순옥이 열쇠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무어라 다시 물으려던 찰나 마침 과수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크게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순옥이 무심결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옅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여전했고 그가 서 있던 흙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어르신, 어르신? 순옥은 허공에 대고 몇 번이나 그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맴도는 공허한 울림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손에 남겨진 열쇠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녹슨 쇠 열쇠는 햇살을 받아 기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실의 문을 열어줄 열쇠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열쇠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열쇠를 쥔 손을 가슴께로 가져와 꼭 움켜쥐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그녀의 삶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과 수수께끼 같은 열쇠가 던져졌다. 그녀는 예감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잔잔하던 그녀의 삶이라는 호수에 이제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신비로운 노인이 다녀간 뒤 며칠 동안 순옥의 집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순옥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쇠 열쇠를 이따금씩 만져보았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은 그날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불안감은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순옥이 과수원 한쪽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다. 며칠 전과 똑같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이번에 시동생 영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에 몸에 맞지 않는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내렸다. 남자의 눈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상대를 얕보는 듯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철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의 거짓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직전의 사업가처럼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그들은 초대도 없이 성큼성큼 순옥이 서 있는 마루 앞으로 다가왔다. 형수님,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철은 뜸을 들이지 않고 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순옥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도 공문서처럼 꾸며진 도장과 서명이 빼곡히 찍힌 종이었다. 보시다시피 서울 사는 조카들도 시집간 조카딸도 모두 이 땅을 처분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제 형수님 도장만 받으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순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자식들의 이름과 함께 날인된 도장이 선명했다. 순간 그녀의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자식들이, 그녀의 착하고 효심 깊던 아이들이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었다. 깊은 의심과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때 영철과 함께 온 개발업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어르신, 제가 이 땅의 개발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면 아주 후한 조건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이값 못 받으실 겁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터무니없었다. 남편과 그녀가 평생을 바친 이 땅의 가치를 모욕하는 금액이었다. 순옥이 분노로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개발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설계도면을 펼쳐 보였다. 그는 도면의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어르신 남편분의 산소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희가 지을 리조트의 정문이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될 예정이라서요. 유감스럽지만 이장은 불가피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순옥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이장 비용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드릴 겁니다. 지금 자리보다 훨씬 좋은 명당으로 알아봐 드릴 테니 조금 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다. 돈 몇 푼을 위해 평생을 함께한 지아비의 무덤을 파헤치라니. 순옥의 눈에 맺혀 있던 슬픔과 혼란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의 온화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굳건한 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나직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시오. 영철과 개발업자는 순간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당장 내 집에서 내 땅에서 나가란 말이오. 순욱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다. 돈 몇 푼에 남편의 무덤을 파헤치라니. 당신들은 사람이요 아니면 금수란 말이오. 이 땅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 한 평도 팔 수 없고 내 남편은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오. 어서 썩 나가시오.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개발업자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그동안 참견하지 않던 영철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찬 본 모습이 드러났다. 형수님, 좋게 말할 때 들으시죠? 이게 다 형수님 편히 사시라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똥고집을 부리십니까? 어차피 조카들도 다 동의한 일입니다. 형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큰 일을 미룰 수는 없어요.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순옥과 영철, 그리고 개발업자. 세 사람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마루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섰다. 영철이 내민 위조된 동의서가 바람에 팔랑거렸고 공기 중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순옥은 주머니 속 쇠 열쇠를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시동생과 개발업자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 과수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순옥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며 마루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자리가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듯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쇠 열쇠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그나마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들어주는 듯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서히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그 시작은 시동생 영철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그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정미소나 저녁이면 동네 남자들이 모여드는 막걸리집을 찾아다니며 교묘하게 말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고집만 세지셔서 큰일입니다. 글쎄, 이번에 마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보상금도 두둑이 준다는데 다 싫다는 겁니다. 조상님 산소 때문이라는데 다 죽은 사람 붙들고 산 사람 앞길 막는 게 말이 됩니까? 나 원참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의 말은 동정과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박순옥이라는 노인네의 똥고집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익이 날아갈 판이라는 교활한 독이 숨어 있었다. 개발 이익에 눈이 먼 몇몇 사람들은 그 독을 기꺼이 받아 마셨다. 변화는 순옥이 장을 보러 나선 며칠 뒤부터 뚜렷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들이었다. 늘 순옥이 왔는가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장터의 채소가게 할머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오며 가며 안부를 묻던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발견하면 길 건너편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심지어 얼마 전 산소에 함께 갔던 박씨 아주머니조차 그녀를 멀리서 보고는 짐짓 다른 곳을 보는 척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 노골적인 외면은 칼보다 더 아프게 순옥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마음이 이내 깊은 슬픔과 쓰라린 배신감으로 변했다. 평생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이웃들이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늙어가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돈 몇 푼의 이익 앞에서 그 모든 세월이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다. 텅 빈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순옥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하소연했다. 여보,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요? 당신과 내가 피땀으로 일군 이 땅을 지키려는 것뿐인데,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나 너무 외롭소, 여보. 그녀의 넋두리는 대답 없이 방 안을 맴돌았다. 낮 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안개자욱한 과수원을 헤매고 있었다. 아무리 걸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고 저 멀리 남편 철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여보, 여보, 나 좀 보시오. 그녀가 애타게 소리쳐 불렀지만 남편은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 이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나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제발 길 좀 알려주시오. 남편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모습이 점점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순옥은 사라지는 남편을 붙잡으려 손을 뻗다가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꿈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녀의 절망과 무력감만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녀의 외로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그녀는 다시 주머니에서 쇠 열쇠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녹슨 열쇠. 이것이 정말 진실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여인의 헛된 망상일 뿐일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떨구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오? 그녀의 절박한 물음은 대답 없이 깊고 어두운 밤의 침묵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외면과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속에서 순옥의 마음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처절한 고독감이 그녀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시동생의 탐욕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맞서 싸우기엔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어찌하면 좋소.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사진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남편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그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가 남긴 어떤 지혜나 위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을 둘 곳 없던 그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흩어진 자신의 마음이라도 끌어모아 보기로 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뒤편의 낡은 창고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3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와 마른 흙 냄새가 코끝을 훅 끼쳐왔다. 창고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닳고 다른 그의 작업화가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든 한 줄기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남편이 남기고 간 세월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순옥은 천천히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입던 낡은 작업복, 그가 쓰던 밀짚 모자, 손때 묻은 연장들, 물건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녀는 남편이 쓰던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묵묵히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상자들을 옮기고 거미줄을 걷어내던 그때였다.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 낡은 마대자루 몇 개에 덮여 있는 무언가야 모서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뭐지? 호기심에 마대자루를 치우자 그곳에는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쓴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붉은 빛이 도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괴짝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그 자체로 묵직한 기품을 풍겼다. 노쇠로 만든 경첩과 모서리 장식은 세월의 흐름에 검게 변해 있었다. 순옥은 그 괴짝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평생을 자기 몸처럼 아끼던 바로 그 괴짝이었다. 그는 늘 이 괴짝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고 순옥에게조차 절대 손대지 못하며 이 안에는 우리 집안의 뿌리가 담겨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괴짝, 어쩌면 이 안에 무언가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순옥의 가슴이 희망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괴짝을 여려 했다. 하지만 괴짝은 육중한 노쇠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힘을 주어 당겨봐도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찰나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마디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듯한 허탈감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굳게 닫힌 자물쇠를 망연히 바라보던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 꿈결처럼 찾아왔던 낯선 노인. 학처럼 고고하던 그의 모습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차갑고 묵직한 쇠열쇠. 때가 되면 이 열쇠가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순옥은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녹슨 쇠 열쇠였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교차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가져갔다. 과연 맞을까? 이 모든 게 그저 늙은이의 헛된 기대는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열쇠를 천천히 자물쇠 안으로 밀어 넣었다. 놀랍게도 열쇠는 마치 제짝을 만난 듯 부드럽게 안으로 쏙 들어갔다. 순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찰칵. 먼지 쌓인 창고의 정적을 깨고 맑고 단단한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3년간 굳게 닫혀 있던 자물쇠가 마침내 풀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닫혀 있던 과거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고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내는 첫 번째 외침이었다. 순옥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괴짝의 무거운 뚜껑 위로 손을 올렸다. 이 안에 그녀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옥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조심스럽게 괴짝의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오래 묵은 나무 냄새와 희미한 먹물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듯한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마치 남편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괴짝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다. 가장 위에는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빛이 바랜 그러나 선명한 붉은 인형이 찍힌 한 장의 문서였다. 토지 등기권리증이었다. 순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가장 아래에 있는 소유자 항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김철수의 이름과 함께 그녀 자신의 이름 박순옥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순옥의 눈이 크게 뜨였다. 시동생 영철이 보여주었던 서류에는 분명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 진짜 등기권리증에는 과수원 전체가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시동생이 내밀었던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는 등기권리증 아래에 놓인 낡은 공책 몇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손때에 달아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둥글게 말려 있었다.
평생 글쓰기와는 담을 쌓고 살던 무뚝뚝한 남편이었다. 그런 그가 일기를 썼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위에 놓인 공책을 집어들었다. 그것이 남편이 마지막까지 썼던 일기장이었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남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순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몇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가을비가 내린다.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영락없는 늙은이인가 보다. 오늘 영철이가 또 다녀갔다. 이번에도 돈 때문이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그놈의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다. 마치 과수원의 흙이라도 파먹을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다. 매몰차게 거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하다. 내가 없으면 우리 순옥이 혼자 저 욕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남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 있었다. 기어코 그놈이 땅 얘기를 꺼냈다. 과수원 일부라도 팔아서 자금을 대달라고 한다. 내가 어찌 순옥과 함께 평생을 피땀으로 일군 이 땅을 니놈한테는 그저 돈으로 보이냐고 소리치고 말았다. 녀석은 독이 오른 뱀처럼 나를 노려보다가 돌아갔다. 두렵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과수원을 지킬 힘이 나에게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순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몰랐다. 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남편이 혼자서 이런 고통과 불안을 감내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낡은 일기장 위로 번져나갔다.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쓴 글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기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순옥아, 만약 당신이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부디 나를 용서하게. 못난 지압이라 마지막까지 당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네. 영철이로부터 당신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만들었네. 이 과수원은 처음부터 온전히 우리 것이었어.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뼘의 땅도 내어주지 말게. 순옥아, 내 사랑하는 아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의 땀이 깃든 이 땅과 내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보았던 저 산소만큼은 꼭 지켜주게. 그것이 이 못난 남편의 마지막 부탁일세.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소. 부디 그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주오. 사랑하오, 내 아내 순옥. 일기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순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남편의 애끓는 사랑과 그녀를 향한 깊은 염려, 그리고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의 채취가 밴 듯한 종이에서 그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뺨 위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이전에 온화하고 연약했던 순옥은 이제 없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긴 그 무엇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아내이자 어머니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등기 권리증과 일기장을 다시 비단 보자기에 정성껏 쌌다. 그리곤 괴짝의 뚜껑을 닫고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걱정 마시오. 그녀는 창고에 놓인 잠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나직이 그러나 결연하게 속삭였다. 내가 다 지켜낼 것이오. 당신의 마지막 부탁, 당신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이 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월을 이 박순옥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고 말 것이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죽어서도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편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고에서 나온 순옥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이어받은 자의 묵직한 사명감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만한 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서울에 사는 아들이었다. 아들아, 나 순옥이다. 주말에 시간 좀 내어 집으로 오너라. 내 여동생도 함께.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아들은 군말 없이 그러하겠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오래전 마을 이장이 알려주었던 읍내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차분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주말에 자식들과 함께 찾아오라는 약속을 잡아주었다. 약속한 주말 아들과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순옥은 말없이 그들을 거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괴짝을 그들 앞에 열어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짜 등기권리증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숙부인 영철의 만행과 아버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이 땅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과 딸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인간이 숙부라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절대로 저 사람 뜻대로 되게 둘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저희가 지킬 겁니다. 자식들은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법적 절차를 확인했고 영철이 내밀었던 서류가 명백한 사문서 위조임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뱀처럼 교활한 시동생의 허물을 벗겨내는 일뿐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순옥은 시동생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지금 당장 집으로 오게. 영철은 득에 양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도 순옥이 마침내 고집을 꺾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검은색 세단이 다시 과수원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입가에 승자의 미소를 띤 채 마루로 다가왔다. 형수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분이야. 서류는 가져왔으니 어서 도장만. 그러나 그의 말은 순옥에 의해 가로막혔다. 마루에는 순옥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아들과 딸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단단한 성벽과도 같았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묵직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부터 보게. 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에 적힌 박순옥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흔들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어찌 된... 그가 말을 더듬는 사이 순옥은 그 옆에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놓았다. 남편의 투박한 글씨가 고스란히 드러난 마지막 페이지였다. 그리고 자네 형님의 마지막 말씀도 읽어보게. 영철의 시선이 일기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탐욕을 꾸짖는 형의 목소리, 아내를 걱정하는 형의 마음, 땅을 지켜달라는 형의 마지막 부탁. 그 모든 것이 죽은 형의 필체로 생생하게 살아나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려 했다. 순옥은 그런 그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늘었다. 이래도 이 땅이 자네 것이라 할 텐가. 그 한마디에 영철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것을 넘어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기댈 수 있었던 모든 거짓과 명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늙은이가 죽은 형님 팔아서 꾸며낸 얘기라고. 그는 짐승처럼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좋아. 법으로 안 된다 이거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 이거지.
그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순옥과 그녀의 자식들을 향해 벌벌 떨리는 손가락을 휘저으며 악을 썼다. 그럼 힘으로라도 뺏고 말겠다.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영철은 의자를 겁어차고 마루를 뛰어내렸다. 그리곤 자신의 차에 올라타 엔진이 부서져라 가속 페달을 밟으며 미친 듯이 사라졌다. 과수원에는 자욱한 흙먼지와 함께 그의 저주와 같은 폭언만이 무겁게 남았다. 순옥과 자식들은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제 갈등은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탐욕의 눈이 먼 짐승은 이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랐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과수원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달도 별도 구름 뒤에 몸을 숨겼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순옥과 그녀의 자식들은 마루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시동생 영철이 남디고 간 폭언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내지를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자 위험한 예고였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들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옥은 그저 말없이 창밖의 어둠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 같은 것이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멀리서 땅이 울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천둥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육중한 기계가 움직이는 불길한 엔진음이었다. 순옥과 아들이 창가로 달려가자 저 멀리 산소로 향하는 산길을 따라 두 개의 노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포크레인이었다. 저 미친 인간이. 아들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성을 잃은 영철이 그의 탐욕이 향했던 마지막 목표, 바로 남편의 산소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한 것이었다. 그는 산소를 파헤쳐 그 땅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어떻게든 개발의 명분을 만들거나 혹은 그저 순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한 것이리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영철은 그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포크레인의 육중한 쇠 삼날이 남편의 묘소 주변 흙을 막 파헤치기 시작한 바로 그 찰나. 고요하던 밤하늘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먹물 같은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잠잠하던 바람이 돌풍으로 변해 나무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나뭇잎들이 비명처럼 울부짖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콰르릉!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벼락이 바로 옆 산봉우리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장대 같은 폭우가 하늘의 모든 물을 쏟아붓는 듯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분노하여 내리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계속해, 어서 파헤치란 말이야. 영철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광기에 휩싸여 운전기사를 향해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미약한 절규에 불과했다. 포크레인이 파헤친 상처 입은 땅 위로 빗물이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산 전체가 불안하게 울리는 듯했다. 우르르릉 쿵. 산 중턱에서 깊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포크레인 작업으로 약해진 지반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작은 산사태였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포크레인을 향해 굴러내려왔다. 운전기사는 비명을 지르며 포크레인을 후진시키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포크레인의 한쪽을 그대로 덮쳤다. 육중한 기계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지며 길고 무거운 팔이 허공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휘둘렸다. 크악! 기계 바로 옆에서 작업을 독촉하던 영철의 비명이었다. 기울어지는 포크레인의 쇠팔이 그의 다리를 그대로 덮쳤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는 흙탕물 바닥에 쓰러져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라는 아란마을까지 전해졌다.
이미 아들이 신고한 경찰과 겁에 질린 운전기사가 부른 구급차가 빗길을 뚫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진흙과 바위에 반쯤 파묻힌 채 기울어진 포크레인,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철. 그의 불법적인 만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이 났다. 병원에 실려간 영철은 다리 복합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그가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개발업자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경찰은 영철의 불법 묘지 훼손 시도와 순옥이 제출한 위조 서류를 근거로 그를 사기 및 분묘 발굴 손괴죄 혐의로 입건했다. 탐욕의 끝은 처참한 파멸이었다. 그는 평생을 모아 이룬 재산은 물론 마지막 남은 가족의 연과 자신의 자유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좋은 값은 결국 자신의 인생 전부를 지불해야 하는 가장 비싼 대가였던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밤새 내린 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린 듯 산은 상처 입었지만 고요했고 공기는 더없이 청명했다. 순옥은 마루에 서서 산소가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섭도록 정의로운 하늘의 심판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다. 업보의 심판은 그렇게 가장 혹독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영철이 끔찍한 심판을 받은 뒤 과수원에는 거짓말처럼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산 중턱의 생채기처럼 남아있던 산사태의 흔적 위로는 어느새 푸른 새싹이 돋아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자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옥의 마음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예전과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과수원을 돌보고 낮에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뒤에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처럼 그녀를 외면하거나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존경심이 잠겨 있었다. 그들에게 순옥은 더 이상 고집센 노인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신성한 존재와도 같았다.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게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오후였다. 순옥이 과수원 배나무에 걸음을 주고 있을 때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한 손에는 식물 도감을 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선량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대학에서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라고 소개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과수원을 잠시 둘러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사람의 손이 가장 덜 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고 식물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다. 순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허락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를 건네고는 마음껏 둘러보라며 손짓했다. 식물학자는 고마움을 표하고 과수원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배나무의 수피를 만져보고 땅에 핀 작은 들꽃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도감과 비교해보기도 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과수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바로 남편의 산소 근처 언덕으로 향했다. 그는 산소 주변에 양지바른 비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학자로서의 침착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황홀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자세를 낮추고 땅에 바짝 엎드려 무언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별 모양의 독특한 잎사귀와 작고 앙증맞은 보랏빛 꽃을 피운 이름 모를 풀들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다. 어르신, 이리 좀 와보십시오.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자생하고 있단 말입니까?
식물학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순옥을 불렀다. 순옥이 다가가자 그는 식물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 약초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것은 전설로만 불리던 자운고라는 희귀 약초입니다.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고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다. 이 약초는 인공적으로는 절대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수십 년간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만 스스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제가 평생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큰 자생굴락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선 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풀들을 오래전부터 보아왔지만 그저 흔한 들꽃 중 하나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쳤을 뿐이었다. 식물학자는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 땅에 리조트 개발이 무산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그때 땅이 파헤쳐지고 농약이 뿌려졌다면 이 귀한 생명들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탐욕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신 덕분에 이 약초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다리를 다친 학, 진실을 알려준 열쇠, 하늘의 심판처럼 내린 비,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이 기적의 약초까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소문은 금세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희귀 약초는 식물학자의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채취되었고 순옥에게 예상치 못한 큰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학의 축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선한 마음으로 다친 학을 구해주었더니 그 학이 하늘에 알려 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과수원은 다시 노란 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을 맞았다. 순옥은 남편의 산소 앞에 서서 약초들이 보랏빛 꽃을 피우고 있는 언덕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충만함 때문이었다. 이것은 남편이 그리고 그녀가 구해준 그 학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묘비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고맙소 여보, 그리고 고맙다 하가.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학의 맑은 울음소리를 실어다 주는 것만 같았다. 길고 혹독했던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또 한 해의 세월이 흘렀다. 과수원 배나무는 다시 한번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가 모두 거두어졌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붉고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남편의 네 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지난해와 같은 날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순옥은 더 이상 불안과 외로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평온했고 걸음걸음마다에는 조용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에는 슬픔 어린 그리움만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감사와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산소로 향하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언덕 비탈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자운고는 여전히 신비로운 보랏빛 꽃을 피우며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적의 풀들이었다. 남편의 산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순옥은 익숙한 손길로 제사상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를 잔에 가득 따랐다. 그녀는 묘비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마치 남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여보, 나왔소. 벌써 1년이 또 지났구려. 당신이 지켜준 이 땅,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잘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보고만 계시구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따뜻하고 정겨운 음성이었다. 그녀가 남편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꾸우.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순옥이 무심코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 위로 하얀 학 한 마리가 우아하게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1년 전 그녀가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었던 바로 그 학이었다. 이제 그 다리는 완벽하게 나아 힘찬 날갯짓으로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가르고 있었다. 학은 마치 순옥을 알아보기라도 한 듯 그녀의 머리 위 하늘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거대한 날개를 펼친 채 고요히 선회하는 그 모습은 신성하기까지 했다. 순옥은 숨을 죽인 채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학은 순옥의 머리 위를 정확히 한 바퀴 돌고는 다시 한번 꾸 하고 길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혹은 이제는 평안하십시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들렸다. 이윽고 학은 힘찬 날갯짓과 함께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더니 이내 푸른 하늘 너머의 구름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졌다. 순옥은 학이 사라진 하늘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남편의 묘비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햇살을 받아 따뜻해진 비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평생 처음 지어보는 듯한 깊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다친 학과의 만남, 노인이 남긴 열쇠, 남편의 일기, 그리고 기적의 약초까지. 그 모든 것은 흩어진 우연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올곧은 신념을 지켜낸 그녀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다. 진정한 평화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남편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이제 더 없는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찼고 시동생의 탐욕이 남긴 상처는 용서와 연민으로 아물었다. 그녀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돌보는 수호자임을 깨달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렸다. 과수원에서는 잘 익은 배의 달콤한 향기가 실려왔다. 순옥은 남편의 묘비에 가만히 이마를 기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가을 햇살처럼 따사롭고 충만한 평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 그리고 탐욕이 초래한 파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자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한 인연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황혼의 속삭임은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